일본 그랑프리를 앞두고 레드불은 호주와 중국에서 부진했던 리암 로슨을 다시 레이싱 불수로 보내고 오랜 시간 레드불 시트에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기다린 유키 츠노다를 홈 그랑프리에서 레드불 메인팀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츠노다를 오랜 시간 스폰서해온 혼다와의 파워 유닛 파트너십이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끝나기에 일본인 드라이버를 우승 경쟁권에 있는 팀의 차에 태워 일본 그랑프리를 치르는 건 레드불에게도 의미가 있었지만 많은 팬들과 F1 관계자들은 리암 로슨에게 겨우 두 번의 기회밖에 주지 않은 레드불의 운영 방식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호주와 중국에서 연달아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한 맥라렌은 FP 세션부터 퀄리파잉 Q2까지 가장 빠른 세션 타임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손쉬운 프론트 로우 락아웃과 원투 피니시를 차지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퀄리파잉 Q3 마지막 랩에서 레드불의 맥스 베르스타펜은 2019년 세바스찬 베텔이 세운 코스랩 레코드를 갱신하는 엄청난 랩타임을 기록하며 랜도 노리스를 폴포지션에서 밀어냈고 4년 연속 스즈카에서 폴포지션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메인 레이스에서도 베르스타펜은 스타트부터 선두를 지키며 맥라렌에게 추월할 기회를 단 한 번도 주지 않았고 맥라렌은 노리스와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2번과 3번 그리드에서 출발했기에 작전을 통해 베르스타펜을 흔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무기력하게 2등과 3등으로 체커 플래그를 받으며 더블 포디움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4년 연속 일본 그랑프리를 우승했고 페라리의 샤르 르클레가 4등,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이 5등, 팀메이트인 키미 안토넬리가 6등으로 레이스를 완주하며 F1 역사상 처음으로 1번부터 6번 스타팅 그리드가 순위 변화 없이 그대로 레이스를 마무리하는 진기록이 작성되었습니다. 페라리의 루이스 해밀턴이 7등, 레이싱불스의 아이작 하자르가 8등, 윌리엄스의 알렉산더 알본이 9등, 그리고 하스의 올리버 베어맨이 중국에 이어 두 그랑프리 연속 포인트를 획득하며 10등으로 마지막 1점을 챙겨갔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2025 시즌 F1 일본 그랑프리를 앞두고 스즈카는 부분적으로 노면을 새롭게 포장했습니다. 마지막 시케인의 탈출 구간부터 대그노 코너가 시작하는 1번 섹터 마지막 구간까지 새로운 노면이 깔렸고 중국 그랑프리에서처럼 새로운 노면은 더 높은 그립을 드라이버들에게 제공하며 전체적인 페이스를 높였고 랩타임을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2번, 7번, 9번, 14번, 17번 코너에 새로운 자갈밭이 생겼고 두 번째 대그노 코너인 9번 코너에는 연석이 더 높고 넓은 더블 연속으로 교체되면서 드라이버들에게 까다로운 코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버들은 새로운 노면과 코너 디자인에 적응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FP 세션 내내 6번의 레드 플래그가 발동되면서 팀들은 충분한 퀄리파잉 세션 시뮬레이션과 레이스 페이스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스즈카의 잔디밭은 차의 티타늄 스키드 블락이 노면과 마찰을 일으키며 튀어오른 스파크로 인해 불이 자주 붙었고 불이 붙을 때마다 FP 세션은 중단되었습니다. FP1에서는 알핀의 잭 두한이 1번 코너에서 큰 사고를 내며 레드 플래그를 발동시키기도 했습니다. F1의 DRS는 지정된 풀스로틀 구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드라이버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 자동적으로 플랩이 닫히게 되지만 스즈카의 DRS 구간의 끝에 있는 1번 코너는 브레이크를 이용한 감속 없이 진입이 가능하기에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 드라이버가 직접 플랩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두한은 플랩을 미처 닫지 못한 채 1번 코너로 진입하며 후방에 다운포스가 없는 상태에서 크게 스핀하며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에 대해 두한은 꽤 큰 사고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퀄리파잉을 앞두고 팀은 차를 고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에 그들의 노력에 감사하다. 이제는 FP3와 퀄리파잉에 집중할 계획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일본 그랑프리를 앞두고 레드불은 미리 계획되어 있던 소규모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도입했습니다. 엔진 커버와 리어윙으로 이어지는 연결 부분, 그리고 후방 서스펜션 패키징과 후방 브레이크 덕트 커버의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개막전인 호주에서부터 고속 코너에서의 안정성의 문제로 고생을 하던 하스는 새로운 플로어를 도입했고 좌우보도 2개의 새로운 플로어를 테스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스는 새로운 프런트윙을 일본에서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베르스타펜은 레드불의 페이스 문제는 드라이버의 잘못이 아닌 차의 문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본 그랑프리를 앞두고 로슨의 해고에 대해 네덜란드 출신의 F1 드라이버였던 반더가드는 레드불이 로슨에게 가혹한 상황을 만들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슨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뉘앙스의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베르스타펜은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드불의 헬무트 마르코는 베르스타펜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가 우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챔피언십을 우승하기 위해서는 차 2대가 모두 10등 안에 들어 포인트를 꾸준히 획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베르스타펜에게 설명했다.
베르스타펜은 지금처럼 차가 제어하기 어렵지 않고 밸런스가 잡힌다면 로슨의 성적도 좋아질 거라 주장했고, 우리도 최대한 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건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홈 그랑프리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온 레드불 데뷔전을 치르게 된 츠노다는 짧은 시간 동안 시뮬레이터를 통해 레드불의 RB21에 적응하려고 했지만 시뮬레이터에서 느낀 차의 움직임과 실제는 꽤 달랐다는 말을 했고, 퀄리파잉 Q2에서 탈락하며 레이싱 불스의 리암 로슨보다 한 단계 뒤처진 14번 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츠노다는 12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홈 그랑프리에서 포인트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츠노다는 내 자신의 페이스에 만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아쉬웠고 특히 홈 그랑프리였기에 더 아쉬웠다. 포인트를 획득하고 싶었다. 이번 레이스에서 53바퀴를 달린 게 이 차를 가장 오랜 시간 몰아본 경험이었기에 매 랩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다. 이제야 이 차에 적응한 느낌이고 레이스가 마무리될 즈음 완전히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츠노다는 레드불로의 승격 소식을 감독인 크리스천 호너를 통해 들었고, 헬무트 마르코에게서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F3부터 F1까지 매번 승격할 때마다 마르코가 직접 전화했지만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아직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마르코가 내 승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메인 레이스 포메이션 랩이 끝날 무렵 폴 포지션의 베르스타펜은 완전히 차를 비스트 및 노리스 쪽으로 그리드 위에 안착시켰고, 노리스도 베르스타펜 쪽으로 차를 정렬시키며 첫 번째 코너에서 치열한 자리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노리스가 0.24초의 반응 속도를 보이며 0.29초의 반응 속도를 기록한 베르스타펜보다 좋은 출발을 했지만 베르스타펜은 무리 없이 선두를 지키며 1번과 2번 코너를 빠져나갔습니다. 레이스 시작부터 베르스타펜은 차에 변속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했고, 언더스티어가 심한 차의 성향 때문에 고생했음에도 노리스와의 거리를 1.4초에서 2초까지 유지하며 레이스를 운영했습니다. 큰 순위 변화 없이 레이스가 이어지던 와중 5등을 유지하고 있던 메르세데스의 러셀이 18번째 랩이 끝날 무렵 선두권에서 제일 먼저 피트인했습니다. 러셀의 하드타이어 페이스는 굉장히 빨랐고 선두를 달리는 베르스타펜은 러셀의 언더컷을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었지만 맥라렌은 포디움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러셀의 피트인에 반응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맥라렌은 바로 다음 랩에 3등으로 달리고 있던 피아스트리를 피트인시켜 러셀의 언더컷을 커버했습니다. 그리고 노리스는 바로 다음 랩에 베르스타펜과 같이 피트인하며 하드타이어로 교체했습니다. 레드불이 3.3초의 느린 피트스톱을 기록했고 맥라렌이 2.3초의 피트스톱을 하며 베르스타펜과 노리스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상황에서 피트레인 출구로 진입했고, 피트레인 안쪽에 위치한 베르스타펜은 노리스에게 공간을 내어줄 이유가 없었기에 노리스는 잔디밭을 밟으면서 다시 레이스로 복귀했습니다. 맥라렌은 베르스타펜을 상대로 거리를 좁힐 수가 없었고, 베르스타펜은 노리스에게 DRS 사용 가능 거리를 끝까지 허용하지 않으며 4년 연속 일본 그랑프리를 우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노리스는 언더컷이나 오버컷 같은 작전을 시도해봤어야 한다. 베르스타펜과 같은 랩에 피트인했기에 이 결정에 대한 대화를 팀과 나눠봐야 한다. 언더컷을 시도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이프티카라는 변수가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버컷을 시도했다면 아마 순위가 밀렸을 것이기에 현실적인 대안 방안은 아니었다. 하드타이어가 1번 섹터에서 큰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기에 언더컷마저도 애매했을 수도 있다. 베르스타펜은 실수 없는 좋은 레이스를 펼쳤고 클린 에어는 순위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주기에 우승은 이미 퀄리파잉에서 결정되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하드타이어로 교체하고 미디엄 타이어의 수명이 다한 피트인 전 랩보다 0.4초 더 빠른 랩타임을 기록했기에 노리스가 피트인하지 않고 미디엄 타이어로 버텼다면 베르스타펜과의 거리가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셀을 의식하고 피트인한 피아스트리는 러셀이 피트인하지 않은 중하위권 차들의 가로막힌 상태에서 러셀보다 4초 앞서 레이스로 복귀했기에 맥라렌이 너무 예민하게 러셀의 언더컷에 반응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만약 피아스트리가 아닌 노리스가 먼저 피트인해서 새로운 하드타이어를 이용해 0.4초 랩타임 이득을 보고 레드불의 느린 피트스톱에서 벌 수 있었던 1초까지 있었다면 1.4초의 이득을 통해 피트인 직전 베르스타펜과의 거리인 1.3초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산술적 계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세이프티카의 발동이었고, 만약 노리스가 먼저 피트인한 상황에서 세이프티카가 발동되었다면 노리스는 포디움에서 멀어졌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맥라렌의 감독인 안드레아 스텔라는 레이스가 끝나고 세이프티카가 발동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공격적인 작전을 썼어야 한다라는 가정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스즈카에서의 타이어 마모는 생각보다 높지 않았기에 만약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순위가 밀렸다면 레이스를 완전히 망쳤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페이스로는 앞서가는 페라리와 메르세데스를 절대 추월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 레이스 후반 3등을 유지하고 있던 피아스트리의 페이스는 노리스의 페이스보다 좋아 보였고, 피아스트리는 여러 번 무전을 통해 노리스와의 자리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아스트리는 레이스 후반 베르스타펜보다 0.1초에서 0.2초 정도 더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스즈카에서 추월을 하려면 최소 0.5초는 더 빨라야 한다는 계산이 있었기에 맥라렌은 피아스트리를 노리스의 앞으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피아스트리는 베르스타펜을 따라잡을 만한 페이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퀄리파잉에서 그리드가 결정되었기에 내가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팀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4년 연속 일본 그랑프리를 우승한 베르스타펜은 맥라렌의 차를 자신이 타고 있었다면 2등과 3등은 자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우승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베르스타펜은 일본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번 그랑프리를 우승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FP 세션이 끝나고도 우승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폴포지션을 따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맥라렌은 빨랐지만 DRS를 사용하지 못했기에 나를 추월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고, 맥라렌의 페이스에 대해서는 지금 내 페이스에 만족하지만 만약 내가 맥라렌을 타고 있었다면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농담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어느 정도 힘이 빠진 듯 보였던 베르스타펜이 일본 그랑프리를 다시 한번 우승하며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블 포디움을 차지한 맥라렌은 페이스가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지만, 이번 시즌 내내 베르스타펜을 상대로 쉽지 않은 경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페라리는 호주에서의 부진과 중국에서의 실격에 이어 다시 한번 포디움에 오르는 데 실패하며 좋지 않은 시즌 초반 페이스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키미 안토넬리, 아이작 하자르, 올리버 베어맨이 좋은 모습을 보이며 루키들의 활약이 돋보인 가운데 2025 F1 시즌은 3연전의 두 번째 레이스인 바레인 그랑프리로 이어집니다. 베르스타펜과 맥라렌의 치열한 싸움이 중동에서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페라리와 메르세데스의 반격이 시작될지 지켜보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